안녕하십니까. 국제기후환경센터의 윤원태입니다. 오늘 저희 센터의 수요 강좌에 관심을 가지시고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요즘 기후위기라든지 기후변화라든지 지구온난화라든지 이러한 기후변화에 관한 얘기들을 굉장히 많이 하게 됩니다. 오늘 이 시간에 따라서 기후변화를 우리가 보다 객관적이고 과학적으로 우리가 분석을 해보고 이해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기후변화를 이해하려면 기후변화라는 게 우리 지구상에서 나타나는 특히 지구 대기상에서 나타나는 그러한 현상이기 때문에 우리 지구의 역사부터 우리가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우주의 탄생은 약 120억 년 전에 빅뱅에 의해서 탄생을 한 게 이 우주입니다. 그러면은 지구는 언제 탄생을 했을까요? 지구로부터 46억 년 전에서 50억 년 전까지 약 이때에 지구가 초신성의 폭발로 인해 가지고 태양계가 발생을 하게 되고 이 태양계에 속해 있는 지구가 이때에 생성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때부터 지구가 생성이 되고 지구상에 생명체가 나타나는 시기는 약 38억 년 전부터 지구가 이제 생명체가 살기 시작을 하게 되는데요. 이때를 약 38억 년 전에서부터 약 5억 7천만 년 전까지를 우리가 그러니까 지질학적으로 볼 때 선 캄브리아 때라고 합니다. 이 선 캄브리아 때에서 가장 중요한 그 이벤트가 뭐냐라고 하면은 지구상의 이 시기는 선 캄브리아 때는 우리가 분석을 할 때 가장 특징적인 이벤트는 뭐냐면은 다세포 생물이 지구상에 주인 행세를 하고 살았던 시기이기도 하고 가장 중요한 이벤트는 이 시기에 남세균이라는 이러한 그 세포가 지구상에 나타나게 됩니다. 이때 당시에 지구 대기를 보게 되면은 대부분이 99.98%가 98%가량이 이산화탄소로 구성이 되어 있었는데 남세균이 이렇게 탄생을 하게 되면서 발달이 되면서 남세균이 뭘 하느냐 하면은 광합성 작용을 하게 돼요. 광합성 작용은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이산화탄소를 먹고 산소를 만들어내는 게 광합성 작용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으로부터 35억 년 전에 남세균이 지구상에 이렇게 나타나 가지고 그 지구 대기에 이산화탄소로 되어 있는 지구 대기에 산소를 공급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산소가 지구상에 나타나게 되고 이 산소는 다시 화학작용을 하면서 산소는 아시다시피 O2잖아요. O2가 O와 결합을 하면서 오존을 형성하게 됩니다. 그 오존은 여러분들이 요즘에 잘 아는 것처럼 그 오존이 이제 성층고대로 올라가서 오존층을 형성을 하게 되죠. 그래서 35억 년 전에 남세균이 지구상에 탄생을 했다. 이로 인해 가지고 지구상에 없던 산소라는 분자가 생겼고 이로 인해서 오존이 형성이 되고 오존층이 형성을 되고 그 다음에 약 5억 7천만 년 전에 고생대로 넘어가게 됩니다. 고생대의 특징이 뭐냐 하면 이러한 오존층이 이렇게 이제 지구 대기상의 성층권에 형성이 되다 보니까는 오존층은 태양으로부터 오는 자외선을 막아주는 역할을 하잖아요. 그러한 이제 자외선이 막히니까는 육상 동물들이 바다에 있던 것들이 육상으로 서서히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고생대의 특징인 육상 생물이 바다에서부터 육상 생물이 가서 이제 지구상에 나타나기 시작하는 시대가 바로 고생대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고생대는 지금부터 약 2억 4,500만 전까지 가서 지속이 되는데 이때 중생대로 넘어가게 됩니다. 중생대는 여러분들이 잘 아는 것처럼 이제 공룡, 파충류의 시대가 바로 이러한 중생대가 되겠고요. 그러면서 그때 당시에 이제 가서 공룡이라든지 요즘 여러분들이 많이 좋아하시는 주라기 공원이라든지 이러한 영화가 나오는 시대의 배경이 바로 이러한 중생대가 됩니다. 그리고 이 중생대는 지금부터 6,500만 전까지 지속이 되고 이때부터 이제 신생대로 넘어오게 되죠. 파충류가 주인 행세를 하던 중생대를 지나서 신생대로 넘어오면서 포유류가 이제 가서 지구상의 주인이 되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세기는 신생대의 제4기 홀로세라고 하는데요. 이 홀로세는 마지막 빙하기가 끝나고 지구상의 따뜻한 시기가 시작되는 데를 가서 홀로세라고 합니다. 이 홀로세가 바로 이제 이 시기에 빙하가 녹고 그러면서 현재 우리들이 해안선 가지고 있는 지구상의 해안선들이
그때 형성이 됐던 시기가 바로 홀로세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살고 있는 지금 시대는 신생대 제4기 홀로세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기후변화 얘기를 많이 합니다. 기후변화의 원인이 과연 뭘까요? 우리들이 다 아시는 것처럼 지구 온실가스라 그러잖아요. 그 온실가스 중에서도 대표적인 게 바로 이산화, CO2라고 이산화탄소라고 그러잖아요. 그 이산화탄소를 그럼 과거의 지구의 이산화탄소 함량은 과연 얼마나 됐었는가? 여러분들이 지금 아마 화면에 그래프를 보고 계실 겁니다. 이 그래프를 보시면 이거는 이제 남극 대륙에서 빙하 코어링을 해가지고 80만 년 전부터 그 이제 얼음을 분석을 해서 지금 현재부터 80만 년 전에서부터 현재까지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 함량이 과연 얼마나 됐었는가를 가서 분석을 한 그래프거든요. 여기에 보시면 여러분들이 벌써 눈치를 채셨을 것 같아요. 여기 그래프에서 전하는 메시지는 뭐냐면은 지금 현재부터 과거 80만 년 전까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객관적인 데이터로 볼 때는 보통 이제 가서 다른 책 같은 데는 2300만 년 전까지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 함량이 단 한 번도 300ppm을 넘은 적이 없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금 이제 우리가 객관적인 데이터로는 80만 년 전에서부터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역사상 300ppm을 대기 이산화탄소 함량이 300ppm을 넘은 적이 없다라는 겁니다. 근데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오른쪽에 그래프 마지막 편으로 보면은 2018년이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대기 이산화탄소 농도는 411ppm을 넘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마 평균을 내보면은 지나봐야 알겠지만은 413ppm 정도가 될 거로 예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최근에 들어가지고 우리가 말하는 산업혁명 이후로 1750년 이후로 이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 농도가 굉장히 가파르게 이렇게 급증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과거 80만 년 동안에 단 한 번도 300ppm을 넘지 않았던 대기 이산화탄소 농도가 현재는 410ppm을 넘었다라는 겁니다. 과연 이게 뭘 뜻하는 건가? 그러면 대기 이산화탄소가 대기 중에 상승을 한다라면은 이게 이제 우리들은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이산화탄소 함량이 대기 중에서 증가를 하게 되면은 여기에 따라서 기온도 같이 상승을 하게 됩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자료는 약 지금으로부터 40만 년 전에서 현재까지의 대기 이산화탄소 함량과 농도와 거기에 따르는 온도를 이렇게 가서 그려놓은 건데 보시면은 이산화탄소가 대기 중에서 증가를 하면은 온도도 평균 기온도 상승을 합니다. 내려가면은 감소를 합니다. 그래서 이게 경향이 똑같이 과거 40만 년 동안에 이게 경향을 그대로 유지를 해왔단 말이에요. 이산화탄소 농도가 짙어지면은 기온도 상승을 하고 내려가면은 같이 내려가고. 근데 맨 오른쪽에 보면은 지금 이산화탄소가 아주 가파르게 급증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과연 이 시기에 온도는 저렇게 따라 올라갈 것인가가 문제잖아요. 이걸 보시면은 좀 더 우리가 명확하게 볼 수가 있는데 이산화탄소 함량이 급증을 하면서 여기에 보시는 것처럼 빨갛게 돼 있잖아요. 기온이 굉장히 빠르게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과거 100년 동안에 1도씨가 지구 평균 온도가 약 1도씨가 상승을 했어요. 그런데 이게는 가서 이제 우리 인간의 그 경제 활동이라든지 산업 활동에 의해 가지고 증가한 기온 폭이 100년 동안에 1도를 증가를 했단 말이에요. 100년 동안에 1도를 증가했다라는 게 뭘 의미하냐면 자연적으로 볼 때는 과거 10,000년 동안에 약 4도가 증가를 했어요. 그런데 요 근래 와서는 100년 동안에 1도가 증가를 했단 말이에요. 이거를 가서 비교를 하면은 자연적인 것보다도 약 25배에서 30배가량 빠르게 증가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지금 다시 이제 지구 온난화를 가서 우리가 좀 알아보는 시간을 가질 건데요. 조금 더 지구 온난화라 그러면은 지구의 온도가 올라가는 걸 온난화라고 쉽게 말해서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걸 좀 더 과학적으로 우리가 분석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구는 어떻게 보면 하나의 기계처럼, 기계라는 게 에너지가 있어야지만 기계가 자동차라든 기름이 있어야 돌아가는 것처럼, 전기가 있어야 돌아가는 것처럼 지구라는 시스템도, 이런 지구라는 행성도 마찬가지로 어떠한 에너지가 있어야지만 이게 돌아가는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지구 대기의 에너지는 거의 전량 태양으로부터 우리가 받습니다. 그 이제 에너지의 행태는 그러니까 지구하고 태양하고 거리는
1억 5천만 킬로미터 정도 떨어져 있는 거 아시잖아요. 그러면 이게 태양에서부터 우리가 이제 에너지를, 그 형태는 단파 복사라고, 태양 복사라고 그러기도 하고 단파 복사라고 그러기도 하는데, 굉장히 짧은 파장의 그러한 레디에이션으로 지구상으로 에너지가 전달이 됩니다. 그래서 이 에너지가 그 단파가 지구상에 이렇게 도달을 해가지고 그게 지구의 표면에 부딪혀서 다시 반사가 되면서 이거는 갖다가 우리가 이제 단파 복사로 와가지고 장파로 변하는 순간이 되거든요. 그래서 지구 표면에 부딪히면서 이게 단파가 장파로 변합니다. 이러면서 이제 열이 발생을 하게 되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구상의 에너지는 태양으로부터 1억 5천만 킬로미터 떨어져 있는 태양으로부터 거의 전량 받아서 지구 대기 시스템이 형성이 되고, 이러한 것을 이제 움직이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은 가서 지구는 이렇게 동그랗게 원형으로 되어 있는 게 이제 타원형이라고 그러기도 하지만, 여기에는 조그만하니까는 타원형이, 그러니까 지구가 원형의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태양으로부터 받아들이는 단파, 에너지라고 우리가 표현을 할 수도 있어요. 태양으로부터 받아들이는 에너지가 지역에 따라 차이가 납니다. 아시는 것처럼 적도 지역에는 에너지를 우리가 많이 받아들이고, 그래서 에너지가 많기 때문에 적도 지역은 굉장히 따뜻하고 다습한 그런 기온을 가지고 있잖아요. 기후를 가지고 있잖아요. 뭐 상대적으로 극지역, 남극이나 북극 지역은 에너지를 이렇게 적게 받아들이는 지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너지 부족 현상이 나타나고, 적도 지역에는 에너지가 과잉 상태가 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에너지는 자연적인 현상을 놓고 볼 때 에너지가 많은 지역에서 에너지가 적은 지역으로 이렇게 평형을 이루려고 하는 게 바로 자연적인 현상이에요. 그게 바로 자연입니다. 그래서 옆에 있는 그림을 보시게 되면은, 만약의 경우에 적도 지역에서 에너지가 과잉된 에너지들은, 그러니까 에너지가 많다라 그러면은 거의 열 에너지라고 우리가 가서 표현을 해도 되는데요. 열 에너지가 많다라고 한다면은 그 적도 지역에서 상승 기류가, 따뜻한 공기는 위로 올라가잖아요. 이러한 상승 기류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이 상승 기류는 많은 습기를 머금고 이렇게 상승을 하게 되잖아요. 그리고 어느 순간에 상승하는 기류는 기온이 위로 올라갈수록 기온이 낮아지기 때문에 수증기가 이렇게 응결을 하게 되고, 응결하는 순간은 무게를 못 이기고 이렇게 지상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이게 바로 우리들이 말하는 그러한 이제 가서 강우 현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위로 상승한 이러한 이제 기류는 어느 순간에는 다른 지역으로, 차가운 지역으로 내려가서 이렇게 하강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전반적으로 적도 지역은 에너지가 많은 지역이기 때문에 상승 기류가 일반적으로 발생을 하는 구조가 되겠고, 그 다음에 어느 순간에 가서는 보통은 중위도 지역이 되거든요. 중위도 지역에서는 이러한 이제 하강 기류가 발생을 하는데, 하강 기류 자체는 맑고 이렇게 좀 약간 차갑고 건조한 기류를 우리가 하강 기류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하강 기류가 지구 전체 시스템을 놓고 볼 때, 이걸 이제 지구 대기 대순환이라 그러는데, 대기 대순환 차원에서 본다면은, 그러니까 큰 의미로 본다면은 이 하강 기류가 발생하는 지역들은 대부분이 중위도 지역이에요. 중위도 지역에서도 보시면은, 여러분들이 하강 기류는 맑고 건조한 공기라 그랬잖아요. 이 하강 기류가 지속적으로 발생을 하면은 대기는 맑고 건조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하강 기류가 있는 지역들은 사막들이 있는 지역들이라고 보시면은 대부분이 맞아요. 그래서 사하라 사막이 있는 지역이라든지, 아니면은 타클라마칸, 우리 아시아 지역이라든지 이런 쪽이면 타클라마칸 사막이라든지 황토고원이라든지 이런 지역들이 대부분 대표적인 하강 기류가 있는 지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조금 더 지구의 에너지의 열 평형에 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열 평형 때문에 바로 온난화가 생기는 거라고, 열 평형 이론으로 우리가 온난화를 설명을 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태양으로부터 에너지를 받는다라고 했잖아요. 지구라는 시스템이 태양으로부터 에너지를 받는다라고 했는데, 그 에너지를 우리가 이제 와트로 우리가 계산을 해가지고 입방 평방미터당 과연 얼마만한 에너지가 태양으로부터 오는가 보면, 여기에 여러분들 그래프를 한번 그림을 자세히 보시기 바랍니다. 들어오는 게 342 와트 퍼 스퀘어 미터예요. 이게 342 와트 퍼 스퀘어 미터가 태양으로부터
들어오는데 이게 이제 공기 중으로 지구 대기상으로 들어오면서 지구 대기상에 에어로솔이라든지 구름도 있고 수증기도 있고 반사가 됩니다. 그래서 반사돼 가지고 342와트에서 반사되는 양이 토탈 107 정도가 돼요. 342에서 107와트를 와트 퍼 스퀘어미터를 빼게 되면은 235와트 정도가 남게 됩니다. 그러면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을 때 단파로 태양 복사 에너지가 지구 표면을 가서 부딪히고 반사를 해서 올라갈 때 이걸 가서 이제 장파 복사라 그랬잖아요. 이걸 다른 말로 할 때는 지구 복사라고도 우리가 표현을 합니다. 이 지구 복사량을 보게 되면 이 지구 복사량은 이제 우주로 빠져나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전반적으로 우주로 빠져나가는 양을 계산을 해놓고 보니까 정확하게 235와트 퍼 스퀘어미터다. 그러면 아까 태양 복사량, 입사하는 태양 복사량하고 지구 반사하는 우주로 빠져나가는 지구 복사량하고 정확하게 평형을 이루고 있거든요. 이걸 바로 우리가 지구의 열 평형이라고 표현을 해요. 아니면 에너지 수지라고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지구의 에너지 수지라 지구의 열 평형이라고 우리가 표현을 하는데 이 두 개가 정확하게 지금까지는 평형을 이루고 있는 상태였어요. 그래서 지구가 굉장히 민감한 시스템이에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도 이 입사하는 에너지하고 반사되는 우주로 빠져나가는 에너지가 정확하게 이렇게 균형을 이루고 있는 시스템이었는데 지구 온난화는 그럼 과연 뭔가? 이 정확하게 지구가 평형을 이루고 있는 상태에서 에너지 평형을 이루고 있는 상태에서 우리가 인간들의 산업 활동이라든지 경제 활동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가 이제 온실 가스라는 것을 가서 대기 중에 우리가 방출을 하잖아요. 그러면서 여기가 에너지들이 우주 밖으로 빠져나가는 것을 막는단 말이에요. 이걸 가서 우리가 온실 효과라고 그럽니다. 그럼 온실 효과에 의해서 우주 밖으로 빠져나가야 되는 에너지 양이 다시 지구로 재반사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러한 요인으로 그래서 자연적이나 인위적인 요인으로 의해서 지구 열 평형 교란이 지구를 따뜻하게 하는 쪽으로 작용을 하는 걸 우리가 정확하게 지구 온난화라고 표현을 합니다. 물론 가서 여러분들이 설명을 하실 때 지구 온난화라는 것은 가서 지구 온실가스가 우리가 가서 인간의 산업 활동으로 인해서 온실가스가 증가를 해서 그것 때문에 지구 온난화가 일어난다라고 해도 틀린 건 아닙니다만은 정확하게는 보다 정확하게 과학적으로는 지구의 열 평형이 지구를 따뜻하게 하는 쪽으로 작용을 하기 때문에 그 나타나는 현상이 바로 지구 온난화라고 하시면 가장 과학적인 표현이 되실 것 같습니다. 이 지구 온난화는 그럼 과연 이 온실 효과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 온실 효과가 강화가 되면서 이제 지구가 더 따뜻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그러니까 온실 효과도 자연적인 온실 효과가 있고 인위적인 온실 효과가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산업혁명 이전에는 대부분이 자연적인 온실 효과였어요. 그게 바로 이제 지구가 열 평형을 에너지 수지 평형을 이루고 있는 거였는데 이 온실 효과가 없었다면 지구는 평균 기온이 계산을 해보니까 마이너스 18도씨 정도가 됩니다. 인간이 살기에는 굉장히 부적합한 그러한 온도가 되죠. 근데 이러한 지금 현재 지구 대기의 평균 온도를 보면은 약 15도, 섭씨 15도 가량이 되거든요. 이거는 바로 가서 이제 지구가 자연적인 온실 효과로 인해서 인간이 살기에 굉장히 쾌적한 이러한 그러니까 기온을 유지를 해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가장 문제가 바로 여기에 인간들이 개입을 해가지고 온실 가스를 대기 중으로 방출함으로써 온난화가 강화가 되고 있다. 그래서 지구 온난화라는 얘기를 하게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지구 온난화가 이제 기후 변화의 원인이긴 한데 기후 변화 원인을 우리가 두 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거든요. 그게 바로 이제 가서 첫 번째는 자연적인 요인과 인위적인 요인. 자연적인 요인으로는 이제 뭐 태양 활동의 그러니까 우리가 태양 흑점의 변화라 그러죠. 태양 흑점의 변화 같은 건 주기성을 가지고 있는데 11년이나 60년 가량의 주기성을 가지고 있는 게 이러한 이제 태양 흑점의 변화. 지구 자전 쪽은 현재가 23.5도 가량의 기울어져 있잖아요. 이것도 가서 4만 1000년 가량의 주기를 가지고 약간씩 변하게 됩니다. 공정 궤도의 20률의 변화라든지 이런 것들도 약 10만 년의 주기를 가지고 있는데 지금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데는 별로 가서 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이 자연적인 요인은. 여기에서 이제 화산 폭발이나 이런 것들은 급진적으로 대기 중에 에어로솔이 증가를 하기 때문에 영향을 줬지만은 그 외의 자연적인 요인들은 현재
기후변화하고 큰 관계가 없습니다. 단지 문제는 인위적인 요인에 의해서 발생하는 이래가 이제 온실가스가 문제죠. 이제 대표적인 이제 이산화탄소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지구 대기의 구성 성분을 살펴보면은 그렇죠. 우리가 가서 질소가 현재는 약 78.09%가량 질소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나머지 약 21%가량이 산소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굉장히 적은 이제 구성 성분들을 보게 되면 아곤이라든지 이산화탄소라든지 네온이나 헬륨, 메탄 이런 것들이 이제 그 희귀가스로 구분이 되어 있는데 우리들이 과연 지금 이제 흔히 말하는 기후변화의 온실가스라고 하는 대표적인 온실가스라고 하는 이산화탄소는 지구 대기 중에 과연 몇 %나 차지하고 있나 보면 굉장히 적습니다. 우리가 아까 말씀할 때 현재 이산화탄소 대기 농도를 보게 되면 410 ppm 정도라고 했잖아요. 이거는 가서 퍼센테이지로 놓고 보면은 0.04%밖에 되지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제가 지구라는 시스템은 굉장히 민감한 시스템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 지구 대기에 있는 그것도 가서 굉장히 작은 포션의 이산화탄소라는 0.04%밖에 차지하지 않고 있는 이산화탄소 변화에 따라 가지고 지구가 우리가 지금 말하는 기후변화를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지구 시스템은 민감한 시스템이고 지금 현재 말하는 CO2의 차지하는 포션은 0.04%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후변화 우리가 온실가스라고 얘기를 하는데 6대 온실가스라고 우리가 이렇게 정해놓고 이제 표현을 하고 있어요. 거기 보면 이산화탄소,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이산화탄소하고 메탄, 아산화질소, 수불화탄소, 과불화탄소, 그리고 육불화황이라고 합니다. 근데 여기서 재밌는 거는 보면은 이산화탄소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지구 온난화 지수라는 것을 우리가 말을 하거든요. 보면 이산화탄소 같은 건 지구 온난화 지수를 1이라고 우리가 표현을 해요. 표준으로 잡고 있는데 메탄 같은 경우는 그럼 온난화 지수가 얼마나 되는가? 이산화탄소의 21배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맨 밑에 있는 육불화황 같은 것은 SF6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 육불화황 같은 것은 이산화탄소하고 비교해 가지고 23,900배의 배로 기후변화에 온난화에 영향을 미친단 말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약 24,000배의 이렇게 효과를 가지고 있는 게 바로 SF6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거 육불화황 같은 경우는 그 절연체들을 가서 만들어낼 때 변압기라든지 이런 거에 컴퓨터의 절연체들을 만들 때 나오는 게 SF6인데 유감스럽게도 우리나라에서 이 SF6는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배출하는 나라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러면은 우리가 기후변화 관성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해보면 그럼 과연 지구 기후변화라든지 기후위기의 주범이 온실가스라고 하는데 이 온실가스는 바로 화석연료를 우리들이 사용하기 때문에 발생을 하는 거라고 하는데 그러면은 지구 온난화를 줄이기 위해서 기후변화를 줄이기 위해서 우리가 현재 가동하고 있는 화석연료 시스템이라든지 모든 걸 중단을 하면은 지구 온난화라든지 기후변화가 없어지는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그림을 보시면 현재 이 시점에 우리가 공장 가동을 다 중단을 한다라고 하도 이 기후 시스템이 반응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방출한 온실가스들이 대기 중에 있는데 이것들이 하루아침에 사라지지가 않고 여기에 남아있는 시간이 적어도 50년에서 수백 년 동안 지구 대기상에 누적이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게 가서 이제 기후변화의 관성이라 그러는데 기후 시스템이 반응하는 시간이 적어도 지금 현재 우리가 모든 공장을 가동을 중단한다고 하는데 적어도 50년 동안은 현재 상태의 기후변화는 지속이 될 거라고 과학자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최근 우리가 이제 기후변화 얘기를 하는데 최근 지금 보시는 게 최근 50년간의 지구상의 지역별로 기온이 얼마나 변화했는가를 가서 지금 보여주는 그래프입니다. 여러분 보시기에 맨 위에 빨갛게 되어 있는 지역이 북극 지역이고 아래쪽은 남극 지역이에요. 보시면은 북극 지역이 약 4도가량, 평균 4도가량 기온이 상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바다가 있는 지역들은 뭐 0.2도에서 0.5도 정도로 이렇게 많은 폭의 상승을 하지는 않았거든요. 그래서 가장 기온 상승폭이 큰 데가 북극 지역이었다. 그리고 북반구 지역에서도 보면은 저기 북대서양 있는 지역에는 하얗게 거의 온도 변화가 그 마이너스 쪽으로 가고 있는 거의 변화가 없는 지역인데 저기라는 이제
그 북극에서 내려오는 해류가 있는 지역들입니다. 그린란드 해류하고 레브라도 해류라는 이 해류가 만나는 지역에서 이제 굉장히 큰 심층수가 이렇게 이제 만들어지는 곳인데 이쪽 지역에서는 그 심층수의 영향으로 인해 가지고 기온 그 상승폭이 굉장히 적어요. 그리고 이제 남극 지역에는 남극 순환류라는 게 있는데 이쪽에서 보면은 이제 가서 굉장히 차가운 기류가 흐르기 때문에 해류가 흐르기 때문에 기온 상승폭이 적습니다. 어찌됐든 기온이 북극 지역의 평균 4도 정도가 올라 평균 4도면 굉장히 큰 거예요. 올해 6월 달에 보시면은 우리가 시베리아 지역의 기온이 약 섭씨 38도까지 상승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시베리아 지역은 동토가 있는 지역이고 굉장히 추운 지역이에요. 근데 그쪽에 기온이 38도까지 이렇게 증가를 했다라고 하면 우리나라의 여름 기온도 38도가 증가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평균 기온 4도가 올랐다라는 것은 기온의 변동폭이 굉장히 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제 그 지구 온난화의 폭이 지역에 따라서 다르게 나타나는데 아까 그 북대서양 지역이라든지 남극 지역에서의 이제 기온 변화가 남극 순환류가 있는 굉장히 차가운 남극 순환류가 있는 지역과 그 다음에 북쪽에 차가운 북쪽에서 흘러오는 해류가 만나는 레브라도 해류하고 그린란드 해류가 만나는 지역에서는 심층수가 이렇게 만들어지거든요. 이 심층수가 만들어지는 지역들에서는 기온 폭이 변화의 폭이 그렇게 크지 않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러한 기온 변화가 이렇게 나타나고 있고 기후 변화가 나타나고 있고 지구 온난화 현상이 급증하고 있는데 그럼 여기에 따르는 1차적으로 나타나는 현상들이 뭐고 영향이 뭔가 보면은 여기 그래프를 보시면 1916년에서부터 현재까지 나타나는 자연 증가의 횟수를 그대로 그냥 그려놓은 거예요. 지구 온난화가 심화되면 될수록 자연재해도 여기에 따라서 굉장히 따라서 증가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후변화가 나타나고 있으면 거기에 따르는 자연재해 또한 같이 따라서 나타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거를 좀 더 세분해서 그러니까 작년이죠. 올해는 2020년이니까 작년 평균을 이렇게 보게 되면 아시아 지역이 자연재해가 가장 많은 지역이고 그리고 자연재해를 우리가 10가지로 분류를 해가지고 폭염이라든지 폭우라든지 이러한 자연재해를 분류를 해가지고 놓고 보면은 지난 2009년에서 2018년까지 평균을 내놓으면은 여기에 홍수로 인한 물로 인한 피해 같은 경우는 평균이 149회 정도가 연평균입니다. 149회 정도가 나타났는데 2019년에는 194회가 나타났단 말이에요. 약 45회가 약이 아니라 그냥 45회가 증가를 한 거죠. 근데 전체적으로 10가지 그러한 자연재해를 토탈을 해놓고 보니까는 10년 평균이 약 300, 매년 343회 정도가 나타나는데 2019년에는 396회가 나타났어요. 53회가 더 증가를 했단 말이에요. 2019년에. 그런데 그 중에서도 물로 인한, 홍수로 인한 피해 같은 경우에는 45회, 53회 중에서 45회가 증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기후변화로 인해서 여러 가지 자연재해가 증가를 하는데 그 자연재해 증가 중에서도 가장 많은 증가를 나타내는 게 물로 인한 피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물이라는 것은 그 이제 지구에는 이러한 물순환 시스템이 있어요. 지구는 가서 전체 표면을 보게 되면은 약 70.8%, 약 71%가 바다로, 해양으로 이렇게 덮여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해양에서 이제 기온이 상승을 하게 되면은 그 해양에서의 물이 증발을 하게 되잖아요. 수증기가 이렇게 물로부터 나와가지고 대기 중으로 유입이 되고 이렇게 유입이 된 수증기는 공기 중에서 어느 순간에 이제 가서 응결을 하게 되고 응결한 수증기는 이제 가서 비가 돼가지고 강수 현상으로선 비나 눈이 돼가지고 육지 표면으로 떨어진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그거 아십니까? 기온이 1도가 상승을 하게 되면은 그 수증기는 약 7%가량이 증가를 한다 그래요. 그래서 1도 상승 이꼬르 7%의 수증기 증가라고 보시면 돼요. 그 수증기가 증가하면 무슨 문제냐? 이러한 물순환 시스템이 있는데 평상시 같으면은 바다로부터 수증기가 나와서 비로 떨어져 가지고 그게 어느 강으로 흘러 들어가서 지하수도 되고 다시 강으로 유입이 되기도 하고 이러한 이 물순환이 되는 시간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수증기가 증가를 하면서 이 수증기가 많이 가니까 갑자기 폭우 현상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비가 많이 떨어집니다. 예전보다도. 비가 많이 떨어지면 홍수가 나타나요. 홍수가 나타나면 그 표류수가 땅으로 스며들기도 전에 모든 걸 쓸고 바다로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물순환의 첫 번째, 시간이 달라지고 빨라진다라는 거예요. 이 물순환이 빨라지니까 이게 지구상의 모든 생명체들은 이 물순환의 시계에 맞춰서 성장 발전을 해왔어요. 그런데 이 물순환이 빨라지면서 우리 인간들은 여기에 영향을 그렇게 많이 받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여기에 먹이사슬의 맨 꼭대기에 있는 우리 인간들은 그러한 이제 종이기 때문에 별 영향을 받지 않지만 우리 외에도 여러 가지 종들이 많단 말이에요. 여기에 적응을 하지 못하는 종들이 현재 멸망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물순환이 빨라지는 게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아까 우리가 가서 지구상의 에너지를 얘기를 했는데 지구상의 에너지는 이제 적도 지역에서 가장 많고 극지역이 가장 적게 태양으로부터 에너지를 받아들인단 말이에요. 근데 지구상의 에너지가 이제 많아지는 거잖아요. 지구 온난화는 열 에너지가 많아지는 거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근데 여기에 보시면은 북태평양 고기압이라고 여러분들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여름철에 특별히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북태평양 고기압이 발달을 하면서 그 가장자리로 태풍이 이동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밑에 그림을 보시면 1960년에서 1979년까지 약 20년 동안을 북태평양 고기압의 평균을 내가지고 그려놓은 거예요. 그냥 저 크기만 한번 비교를 해보세요. 그 위에 그림하고 밑에 그림. 그 위에는 1980년에서 99년까지. 한눈에 여러분들이 알아보실 수가 있단 말이에요. 밑에 예전에는 북태평양 고기압의 크기가 그렇게 크지 않았는데 지금 보면은 중국 지역까지 이렇게 확장이 되었고 커지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이 태평양상에서의 에너지가 더 많아져가지고 과잉 에너지 때문에 북태평양 고기압의 힘이 굉장히 센 겁니다. 태풍 같은 게 발생을 해도 이걸 수직으로 뚫고 지나가지는 못하는 게 바로 북태평양 고기압이에요. 그래서 북태평양의 고기압의 가장자리를 따라서 태풍들이 진행을 하는 거거든요. 여기에 보시면은 이제 이 화살표 방향대로 적도 지역에서 적도 이제 보통 10도에서 15도 부근에서 이제 북위 10도에서 15도 부근에서 태풍들이 발생을 하는데 여기 발생을 하더라도 여기를 뚫고 지나가지는 못하고 중국 지역으로 지금 들어가잖아요. 이 북태평양 고기압이 커졌기 때문에. 그래서 올해 여러분들 기억을 하실 겁니다. 올 이거 초여름 그때 가서 2달 반 정도까지 그 중국의 남부 지역에 폭우 현상이 지속이 되면서 5,500만 명 이상의 이재민이 발생을 했잖아요. 우리나라가 총 인구가 5천만 명이라고 하는데 우리나라 총 인구보다도 더 많은 이재민이 발생을 한 사건입니다. 그래서 올해 중국의 남부 지역에 이러한 그 지속적인 폭우 현상으로 인한 이재민이 많이 발생을 한 건 바로 이 북태평양의 고기압, 북태평양 고기압에는 바로 열 에너지가 많이 축적이 되면서 이렇게 됐다고 한 원인이 됐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2010년이나 2019년, 2000에서 2009년 이렇게 10년 단위로 놓고 보더라도 이 북태평양 고기압이 최근 들어서 점점 커지고 예전에 비해서 커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주 간략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이제 태풍 같은 게 저기압, 열대 저기압이라고 우리가 표현을 하잖아요. 태풍도 열대 저기압의 일종이거든요. 그래서 중국 지역으로 많이 들어가는 횟수가 증가를 하고 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북극 지역에 지구 온난화를 얘기를 할 때 북극 지역이 가장 많이 온난화가 심각한 지역이 북극 지역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평균적으로 약 4도가량 지난 최근 50년 동안에 약 4도가량 증가를 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북극 지역의 기온이 상승을 하게 되면 거기에 있는 만년설이라든지 빙하라든지 이게 자동적으로 녹을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보시는 그림이 맨 왼쪽에 보시면은 1950년대, 55년대에 그 이제 가서 북극 지역의 만년설이나 얼음을 두께를 가서 빙하의 두께를 가서 표현하면 100%라고 한다면은 2000년대 초에는 약 20%가 21%가 사라졌어요. 지금 현재는 약 3분의 1 정도가 빙하가 사라졌다라고 우리가 조사가 되고 있거든요. 2050년에 우리가 예측을 하기로는 약 50%의 빙하가 사라질 걸로 우리가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러한 북극 지역의 빙하가 사라지는 게 우리하고 무슨 관계가 있는가? 굉장히 심각하게 지구의 자연 재난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지구 온난화라든지 이거를 가속화시킬 수 있는 게 바로 그런 메커니즘을 가진 게 북극 지역의 기온 상승입니다.
첫 번째로 북극 지역의 기온이 상승하면 당연히 빙하가 감소를 하고요. 기온이 상승을 하기 때문에 북극 지역에는 동토층으로 되어 있는데 동토층이 높게 됩니다. 동토층이 높게 되면 이게 별 문제가 아닌 것 같지만 동토층이 높게 되면 그 동토층에 안에 갇혀 있던 것들은 옛날에 살았던 그러한 동식물들의 사체들이 거기에 쌓여 있단 말이에요. 이게 나타나면서 거기에서 바이러스라든지 이런 것들이 가서 대기 중으로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저기가 동토층이 녹으면서 그 예전에 죽었던 탄저균에 감염이 돼서 죽었던 술록이 밖으로 나오면서 거기에 이제 탄저균에 그 지역에 살았던 마을 주민들이 탄저균에 이제 감염이 되었고 죽었던 그러한 사건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동토층 해빙이 굉장히 큰 문제이다. 그리고 이제 동토층 위에다가 건설해 놨던 건물이라든지 도로라든지 이게 동토층이 높게 되니까는 이게 가서 이제 넘어지고 부서지기 시작을 하거든요. 그런 가서 어찌 보면은 그 피해의 일부라고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서 더 중요한 것은 이제 메탄이 굉장히 많은 메탄이 동토층에 갇혀 있어요. 이 메탄들이 배출이 되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저 메탄들이 뽀글뽀글 이렇게 올라오는데 거기에 가서 그 성냥불을 대보면 불이 확 일어날 정도로 합니다. 그리고 이제 더 문제는 지구 온난화로 인해 가지고 북극 지역의 온난화로 인해 가지고 빙하가 감소를 한단 말이에요. 빙하가 감소는 녹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얀 얼음이나 눈으로 뒤덮여 있을 때는 우리가 알베도라 그러잖아요. 반사도를 우리가 얘기를 하는데 하얀 눈으로 덮어 있을 때는 약 85% 정도의 에너지가 다시 우주로 반사가 됩니다. 근데 이게 온난화로 인해 가지고 녹았단 말이에요. 녹아가지고 이게 물로 되면은 대략 93%의 에너지를 그대로 물이 흡수를 해요. 그 물이 흡수를 하게 되니까는 이 온난화는 더욱더 가속화가 된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이 북극 지역의 그 온난화는 지구상에 정말로 많은 그러한 정말로 그 중요한 그 메커니즘들을 이제 가서 이렇게 그 교란을 시키는 역할을 하고 그 지구 온난화를 훨씬 더 약 30%가량 이렇게 가속화시키는 역할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가서 북극 지역에서의 영향이 이렇고 이 북극 지역에서 온난화가 중위도 지역에 영향을 직접적으로 미치기 시작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북극 온난화의 영향을 보면은 북극 지역에는 우리가 폴라포텍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저기압이 큰 저기압이 우리가 편서풍대라고도 표현을 하고 폴라포텍스라고도 표현을 하고 이러한 북극 지역의 차가운 공기를 가둬두는 역할을 하는 편서풍대가 우리가 제트기류라고도 표현을 해요. 그런 것들이 이제 가서 있는데 위에 상층에 성층권 편서풍대가 있고 그 아래는 약간 밑에는 대륙권으로 내려오면은 거기가 또 그 편서풍대가 있습니다. 이 편서풍대가 지구 온난화로 인해 가지고 느슨해집니다. 북극 지역의 차가운 공기를 가둬두는 역할을 했던 게 이게 온난화로 인해서 느슨해지면서 북극 지역에 갇혀 있던 차가운 공기가 이게 남쪽으로 밀려 내려오기 시작을 한단 말이에요. 이 남쪽으로 밀려 내려오는 이제 그 우리가 축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아시아 축이에요. 아시아 축이 있는데 이쪽으로 가서 찬 기운이 내려오면서 이제 중위도 지역에 있는 나라들에 굉장히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올해 이제 우리 이제 그중 한 예를 들어보면 올해 여름철에 우리나라 장마 기간이 가장 길었잖아요. 54일 동안 지속이 됐는데 그 이유가 바로 북극 지역의 온난화입니다. 북극 지역의 온난화로 인해 가지고 그 지역에 있던 차가운 공기가 여기에 보시면 우리나라 지역으로 이렇게 내려오고 왔단 말이에요. 내려오면서 우리나라 서울 지역에 있는 중부 지역까지 내려와 가지고 거기에 지속적으로 머무르고 있었기 때문에 장마전선이라는 게 남쪽에서부터 북태평양 고기압에 밀려 가지고 올라가서 이제 시간이 지나고 8월 달이 되면은 극적으로 올라가서 이렇게 가서 장마가 끝나는 건데 그러지를 못하고 저기에 막혀 가지고 북극 지역의 찬 공기에 막혀서 우리나라 중부 지역에서 지속적으로 머물렀습니다. 그래서 장마가 54일간 지속이 됐던 거고요.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겁니다. 벌써 이제 9월 3일 날, 9월 초에 발생을 했던 이러한 이제 그 태풍 마이삭이라든지 그 전에 바비라든지 태풍 하이선 이게 10일 안에 3개의 태풍이 발생을 해가지고 우리나라로 직접적인 영향을 줬단 말이에요. 바로 이 영향을 준 것도 바로 북극 지역에 그 지구 온난화로 인해 차가운 기류가 우리나라 쪽으로 이런 식으로 밀려 내려와 가지고 이 태풍이
우리나라 쪽으로 진행을 할 수 있는 길을 터주는 역할을 한 게 바로 이 북극 지역의 온난화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에 이제 그림을 하나, 태풍 하이선이 지나갔던 9월 6일 때 이제 우리나라가 저 밑에 있잖아요. 거기 보면은 거기 찬 기류가 빨간 거기에 이게 편서풍 떼고 그 위에 이제 북극 지역에서 내려오는 기류가 있는데 저 차가운 기류가 우리나라 상층에 저렇게 머물러 있으면서 그리고 우리나라의 동쪽에는 북태평양 고기압이 계절적으로 이때쯤 되면은 이제 북태평양 고기압이 동쪽으로 일본 쪽으로 이렇게 넘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저쪽에 상층에는 북극 지역의 차가운 공기, 우리나라 동쪽에는 북태평양 고기압이 놓여 있으면 그 사이에 우리나라가 놓여 있으면서 태풍의 길을 터준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또 하나 재미있는 현상이 우리가 온난화의 영향이 과연 무엇인가? 올해 지금 여러분들이 보신 게 2020년 태풍, 19년, 18년, 17년 발생했던 태풍들을 다 그냥 가서 트랙을 진로를 그대로 그려놓은 거거든요. 여러분들 20년 때, 지금 20년이니까 올해 여름철 태풍이 이상했다라고 하잖아요. 여기에 보시면 비교가 가능합니다. 태풍이 발생했던 지역을 먼저 보시기 바랍니다. 보시면 2020년대에 태풍이 발생을 한 것은 대부분이 북위 20도선에서 발생을 했어요. 근데 보통 태풍들이 발생을 한 것은 필리핀의 동쪽 지역인 10도 부근입니다. 보통 19년이나 17년이나 18년도에 대부분의 태풍들이 발생한 지역들이 10에서 15도 부근인데 올해 같은 경우는 20도 부근에서 발생을 했어요. 굉장히 북쪽에서 발생을 했다라는 거예요. 이게 뭘 뜻하느냐? 지구온난화로 인해 가지고 우리 북서태평양 지역의 수온이 굉장히 같이 상승을 하고 있다. 이제 다시 좀 더 깊이 얘기를 한다면은 그 북서태평양의 해양 열 용량이 증가를 하고 있다. 해양 열 용량이라는 게 뭔가? 바닷물을 1도씨까지 상승을 시키는데 들어가는 열 에너지를 해양 열 용량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대기라는 것은, 대기는 지금 온난화를 얘기했지만 그 에너지를 세이브할 수 있는 공기라는 건 매체가 아니에요. 대기 중에 있는 에너지는 대부분의 93%가 해양에 흡수되고 해양에서 저장이 됩니다. 그래서 지구온난화의 영향으로 인해 가지고 북서태평양 지역에 그 해수면 온도가, 해양 열 용량이 증가를 하고 이로 인해서 해수면 온도가 증가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해양의 해수면 온도가 증가를 했기 때문에 태풍이 발생하는 지역도 점점 더 북쪽으로 상승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그때 당시에 태풍이 발생했던 당시에 해수면 온도를 보게 되면은 이제 우리나라가 저기 있는 지역에는 보면은 약간 라니냐 영향도 있었지만은 가서 북서태평양 지역이 시뻘겋게 기온 해수면이 굉장히 높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모든 메커니즘을 가서 말씀을 드렸는데, 기후변화의, 지구온난화의 기후변화의 메커니즘을 설명을 드렸는데, 그러면 이러한 영향, 기후변화의 영향이 과연 뭔가? 첫 번째로는 따뜻해지기 때문에 만년설이 녹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아프리카의 킬리만자로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이제 보시면은 아프리카의 가장 높은 산이에요. 그리고 저기에는 만년설이 있는 지역인데, 저 지역에 그 킬리만자로의 밑자락에 있는 나라들이 케냐라든지 탄자니아라든지 이런 나라들인데, 여기는 여름철이 되면은 그 만년설이 녹으면서 그 녹는 물로 인해 가지고 그 물로 식수도 하고 농업용수도 하고 그걸 막아서 전기에너지로 바꾸는 역할도 해주는데, 지금 보시면은 맨 오른쪽 위에 그림이 1993년도 2월 달에 찍은 사진인데 만년설이 굉장히 감소를 해 있단 말이에요. 2000년대에 오게 되면 7년 후입니다. 2000년대에 오게 되면 거의 만년설이 사라지고 없어요. 지금 2005년도에 10월 달에 찍은 사진, 2월 달에 아니고 10월 달에 찍은 사진이라 합니다만은 만년설이 안 보입니다. 만년설이, 이게 그러니까 문제는 만년설이 단순히 없어졌다가 아니라 이 만년설이 녹는 물로 식수도 하고 농업용수도 하고 공업용수를 하는데 이게 사라진 거예요. 이게 바로 굉장히 큰 문제라고. 그래서 만년설이나 빙하가 녹는다라는 게, 없어진다라는 게 어떠한 영향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러한 이제 식수나 농업용수 외에도 가뭄이나 기후변화로 인해 가지고 이제 내전이라든지, 그러니까 대표적인 게 수단 지역에서, 아프리카 수단 지역에서 나타났던 다프르 분쟁인데 2003년에서 10년까지 7년 동안 지속이 되었던 내전입니다. 이로 인해서 약 45만 명이 이렇게 사망을 했던 그러한 큰 내전인데, 바로 기후변화로 인해 가지고 발생한 그러한 내전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북쪽에 있던 유목민들이
기후변화로 인해 가지고 물이 없으니까 물을 찾아서 남쪽으로 가축대를 몰고 내려오는데 남쪽에 있는 유목민들도 본인도 가지고 있는 물이 가서 없으니까 나눠줄 게 없으니까 내려오지 말라 하면서 이렇게 발생했던 전쟁이 바로 다프로 분쟁입니다. 기후변화로 인해 가지고 내전이 이렇게 발생을 할 수도 있다. 그러면 사회적인 문제로 이렇게 내전이나 저러한 이제 가서 물이 없어지는 현상뿐만이 아니라 문제는 이제 과학적으로 볼 때 지구 자체도 문제가 지금 현재 자전축이 기울어져 있는 게 23.5도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우리 여러분들이 어렸을 때 팽이를 가지고 놀았다면은 그걸 잘 아실 거예요. 팽이를 갖다 균형이 잘 잡아야지 그게 가서 이제 딱 밀도가 딱 맞아야지만 팽이가 잘 돌아갑니다. 한번 돌려놓으면. 근데 그 역할을 하는 게 지구에서는 자전축이에요. 그 자전축은 지구에 이제 가서 북극 지역에 얼음이 많이 있고 만년설도 있고 그럴 때 이제 저 자전축이 23.5도로 기울어져 있는데 저 밀도가 지구상의 밀도가 변하고 있는 거예요. 얼음이 녹아가지고 극지역에 얼음이 녹고 그러면서 밀도가 달라져요. 물하고 얼음하고 밀도는 다르잖아요. 그러면서 지구 자전축이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 내추주에 나와 있는 그 그림을 가지고 나왔는데 여기 보시면 예전에는 2000년 전에는 캐나다 쪽으로 1년에 7 내지 8cm 정도가 자전축이 기울어지고 있었는데 이게 가서 이제 얼음이 녹아버리고 북극 지역에 얼음이 녹고 그러면서 이 자전축이 영국 쪽으로 기울어지는데 지금은 가서 한 8cm에서 8cm에서 16cm 정도 영국이 있는 방향으로 그렇게 기울어지고 그러니까 이 자전축이 기울기가 이제 가서 변하면서 나타나는 현상은 아직까지는 저게 이제 규명이 안 되고 있지만은 이게 더 이제 가서 지구의 기후나 기온 변화, 자연재해에 굉장히 큰 피해를 줄 수 있는 현상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어떤가? 기후 온난화로 이래 가지고 기후 변화로 이래 가지고 지금 보시는 게 제주도 서귀포 쪽에 있는 용모리 해안입니다. 삼방산이 있는 지역에 용모리 해안을 보면은 그쪽에 이제 여러 가지 가서 이제 용모리 해안에 보면은 그렇게 이제 전리들이 많이 있어가지고 굉장히 아름다운 해안 산책로가 있습니다. 근데 거기 보시면 지구 온난화로 인해 해수면이 따라오는 게 상승을 하잖아요. 지난 70년에서 2007년 기간 동안에 약 23cm가량 해수면이 상승을 했어요. 그래서 상승을 해가지고 예전에 있던 저 해안 산책로가 물에 잠기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저기에 지금 요즘에는 가시면은 운이 좋아야지 저 산책로를 산책을 할 수가 있고 그 외에는 이제 해수면이 상승을 해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해수면 상승뿐만이 아니라 이제 기온이 변하다 보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농산물의 재배 한계선이 북쪽으로 이렇게 이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전에는 뭐 한라봉이라든지 감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제주도에서만 재배가 됐었는데 지금은 남해안 지역에서는 다 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전남지방 같은 데는 보성에서 녹차밭이 유명한데 보성에서만 녹차가 되는 게 아니라 지금은 저쪽 북쪽에 고성에서도 녹차가 재배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구가 예전에는 사과로 유명했지만 더 이상 사과가 재배가 되지 않고 포천이나 북쪽의 가평 같은 지역에서 그 사과가 재배가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육상에서뿐만이 아니라 우리나라는 삼면이 바다인 반도이거든요. 이러면서 보면은 해양의 어종들의 변화도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동해안 지역에 예전에는 명태가 이렇게 많이 잡혔는데 지금은 한 마리의 명태도 뭐 출하를 한다라고도 잡지를 못한다라고 해요. 그리고 지금은 가서 이제 오징어라든지 아열대성 어종들이 많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의 기온 같은 경향을 보게 되면 우리나라가 보시면은 그 기온이 연중 10도씨 이하인 날을 1900년도 초에서부터 지금까지 해놓고 보면 예전에는 약 30일가량이 마이너스 10도씨 이하인 날 수가 있었는데 지금은 보시면은 10일, 뭐 7, 8일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굉장히 따뜻해지고 있다.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가장 무더웠던 10년을 보게 되면 최근의 10년이 가장 무더웠던 10년이에요. 특히나 최근의 5년 같은 경우는 가장 무더웠던 5년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기록이 매년 갱신되고 있다. 그래서 가속화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럼 광주는 우리가 살고 있는 광주는 어떤가? 이거 보시면 광주는 연평균 기온이 약 13.8도 정도가 됩니다. 근데 10년 후엔 지금은 2020년이니까 10년 후에는 2030년에는 어떻게 될 것인가? 광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쪽에 서구 지역 같은 데가 가장 기온 변화가 심할 거라고 하는데 지금보다도 그러니까 14.6도 정도가
이제 될 거라고 그렇게 그 모델이 모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기온이 33.8도인데 이보다도 더 증가를 해서 10년 후에는 14.6도 정도가 될 거라고 예측을 하고 있고요. 그럼 강수량은 과연 얼마나 증가를 할 것인가? 현재 강수량은 연평균 1391mm 정도가 현재의 강수량인데 이 강수량은 약 200mm가 더 증가를 할 거라고 해요. 그래서 1592mm 정도의 강수량을 가지게 될 거라고 합니다. 그러면 과연 기후변화와 이제 재해 관계를 알아보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과거의 기후일 때도 이러한 이제 강풍이라든지 뭐 태풍이라든지 폭우라든지 홍수 현상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기후값이 기온이 상승을 하면서 이러한 단순히 이러한 자연 강풍이라든지 태풍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지금도 나타나면서 그 강도가 엄청나게 예전에 비해서 세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 강도가 세지면서 나타나는 게 사회적으로 에너지 문제가 생기고 우리가 식량 생산 문제가 생기고 우리가 교통이라든지 운송의 문제가 생기고 사회 곳곳에서 문제가 발생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사회 취약 지역이라든지 이런 거를 가서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지금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는 과거의 기후값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사회 기반 시설들을 우리가 만들어 놨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더 이상 그게 맞지가 않습니다. 해년마다 이 강도가 자연재해의 강도가 비가 한번 오면은 엄청나게 많은 비가 오고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올해 우리가 섬진강이 이렇게 범람을 해가지고 피해를 입었잖아요. 그건 바로 섬진강의 제방은 설계를 할 때 과거 100년간의 그런 기후자료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설계를 했는데 더 이상 지금은 그게 이제 맞지가 않다라는 겁니다. 해년마다 그 강도가 세지면서 그 더 많은 폭우라든지 비의 양이 오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그러니까 기후 변화로 인해서 나타나는 자연현상들, 폭우, 폭염들을 담을 수 있는 새로운 기반 시설들이 필요한 시기에 우리가 와 있다. 그래서 우리가 얘기를 하는 게 바로 뉴 노멀 시대라고 얘기를 하고 여기에 맞는 뉴딜 정책이 필요하다라고 우리가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은 뭐 시간 관계상 여기서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